네, 이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명도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초보나 이제 경매 많이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부담 갖는 부분이 명도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이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명도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쵸? 근데 부담 갖지 마세요라고 하면 아니 당신이 부담이 없는 거지. 우리는 부담이다. 망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내보내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예,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부담 갖지 마세요라고 또 얘기할 거예요. 왜냐니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내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시스템상으로. 그러니까 명도가 고민이 돼서 못할 건 아니다. 명도가 쉽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도를 가지고 고민을 해서 입찰을 못하는 일은 없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자, 명도 얘기 나올 건데 요거 실무적으로 그때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요것도 한번 좀 핵심적인 사항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실무 강의에만 있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지피면 백전백승.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자, 지피직이라는데 직이 뭐 내가 나를 왜 몰라요? 나 알지. 그쵸? 그 다음에 무슨 대단한 위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낙찰 하나 봤는데 뭐 나 자신까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아는 거는 영원히 모르는 일인데 그렇게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지피면 백전백승이에요. 제가 보기엔. 상대방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나는 내가 아니까 상대방은 어느 정도 서로 상으로 상황이 나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만 파악하면 이긴다. 근데 파악이 안 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가서 만나면 법적인 건 다 파악이 돼요. 만나면 이 사람은 성향이 있죠. 예. 깡패일 수도 있고 뭐 셀러리맨일 수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근데 자 이거는 그냥 토달지 마세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 내분에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정신병자. 그쵸?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지금부터 진짜예요. 자영업자,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세 번째는 깡패. 깡패가 나요.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자보다. 예. 그럼 네 번째. 이제 만만해지는 거예요. 슬슬. 네 번째가 셀러리맨. 제일 만만한 사람이 뭐냐? 셀러리맨 중에서 대기업. 그 다음에 더 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명도 대상이 됐어요. 내가 안 나가는 거는 우리가 소위 강의 시간에 뭐 써서 안 될 말인데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안 나가는 건 진상이에요. 그러면 진상은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이 진상을 어떻게 부려요? 거꾸로 찾아가지. 그런 낙찰자가. 그럼 거기 더 큰 진상이 되죠. 자, 예,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 대기업, 이런 셀러리맨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쉬워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영업자 정도 되면 장사를 하신 분들이면 조금 사이즈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예, 원리원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10명이 나가도 한 명 안 나가면 내가 그 한 명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고 다음에 아까 얘기한 약간 정상이 아니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궁극적으로 해결이 돼요. 집행하면. 예, 집행하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재밌는 말씀 드리면, 제가 아까 그 다성, 제 아파트 명도할 때, 그때 그 집행관 되신 분하고 그 실무자 과장이 다 나와요. 집행할 때. 다 우르르 나와요. 그러니까 한 4명의 바벨의 코트 이렇게 나오면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를. 근데 임차인은 어때요? 자기가 진상 부리는 거 맞잖아요. 지금 남의 집에 그냥 있잖아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세로 약간 누르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집행해보면. 근데 그분들도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 뭐냐니까 얼마 전에 자기들도 진짜 일을 못 해먹겠다 싶을 정도로 고생했다니까 이제 부부가 안에서 이제 빨개 벗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능성은 0.001%예요. 만 건 하면 하나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니까 이제 집행하러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을 부르니까 일반적으로 남자 경찰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경찰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나 안 한다고 안 한다. 집행관이 경찰하고 급할 때 경찰하고 군대까지 요청할 수 있어요. 권한은 실제로는 거의 안 쓰이는데
권한은 그랬는데 경찰이나 소방서나 공무원들이 거기 와서 하고 싶겠냐고요. 남의 법원 일에 와서 열심히 하고 싶겠냐고요. 괜히 이상해지는데 이번엔 여경을 불렀어요. 그때 이제 또 남자가 벗은 거예요. 그 여경이 나 못해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집행관님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딱 했더니 당신들 왜 그러냐? 내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이제 공무집행 방해니 뭐 했겠죠. 근데 그런 걸로 먹힐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벗을 정도면. 예. 결국에는 그 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당신 부모가 이러고 있는데 네가 좀 와서 이거 해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갖고 아들이 와서 어떻게 해갖고 집행했어요. 드러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예. 된다고요. 예.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 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강한 모습으로 예의 바르게. 자, 대체로 보면 경매 이렇게 하셔가지고 낙찰 잘 받아놓고 명도에서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 인정 못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거를 5억짜리를 받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고 정말 잘못 걸려가지고 내가 뭐 지금 죽게 생겼다 5억 날렸다 이러는데 얼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00 준다고 했는데 안 나간대. 자, 보세요. 이게 5억짜리 문제예요? 300만 원짜리 문제예요? 300만 원짜리 문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300으로 안 되면 500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낙찰 잘 받았으면 못해도 4, 5천 벌었는데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안 되면 돈을 태우면 돼요. 안 되면 집행하면 되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면 되니까 예. 요게 명도의 핵심이에요. 실무적으로는. 예. 자. 이분은 처음에 가서 분명히 예, 본인이 낙찰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절부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만히 본 거죠.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자, 그래서 요 2번이 탄생합니다. 강한 모습으로 가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결국은 낙찰자가 이기죠. 결과가 나와있잖아요. 강하게 가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지금. 임차인이 빨리 안 나갈 뿐이지 지금 기간도 얼마 안 됐고 처음 찾아갔는데 그쵸? 미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그냥 예의 바르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막 부담스럽게 당신 집행할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예의 바르게 하셔야 돼요. 대신에 강하게 정 안 되면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예, 조금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예. 자, 3번 법 조치는 관행상 하는 것. 자,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요. 아까 선순위 아닌 경우에는 인도명령 신청하면 일주일이면 결정 다 떨어져요. 소유자 같은 경우에. 임차인 경우에는 조금 시간 끌어져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가야 되는데 인도명령 결정을 해버리면 배당도 못 받았어요. 나갈 돈도 없는데 나가라고 법원이 인도명령을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배당 날짜까지 밀어요. 법원이. 예. 그래서 배당 받아서 나갈 수 있게끔 그때까지 결정을 좀 미룹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미룬다 뿐이지 인도명령은 돼요. 그 인도명령은 뭐냐면요. 여러분 인도하라라고 명령서 하나 나오는데 신청서 한 장 잘랑 작성하면 되고요. 8,000원인가?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이 뭐 증지 하나 붙여가지고 내면 끝나요. 예. 근데 효과는 명도소송 승소랑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대출을 받거나 법무사가 하면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서비스로 다 해줘요. 인도명령.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그러니까 인도명령을 빠뜨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알아서 다 하니까. 그러면 뭐냐? 자, 법 조치는 관행상 하는 거다. 요거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임차인한테 내보낸 임차인한테 가서 자, 관행상 다 해요. 이거는 내가 당신을 내쫓으려고 집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관행상 하는 거다. 예, 그렇죠. 다음에 집에 막 있고 없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비워놓는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송달이 돼야 되거든요. 인도명령이 송달이 돼야 집행 권한이 생기는데 이 사람이 집에서 우편을 안 받아버리면 예, 판결문은 송달이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얘기 안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냥 관행상 하는 거고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당신을 미워서 못 믿어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인식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4번 전무자는 낙찰하기 나름이다. 예, 전무자는 자 만만하게 보이니까 그 사람이 더 기세등등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다 사람 관계인데 그리고 또 말씀드려요. 만만하게 보일 이유가 없다. 낙찰자는. 예. 자, 협상은 인간적으로, 네, 일천인 기계적으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하세요. 그분 어쨌든 간에 망해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예. 팁을 드리면 완전히 망했어도요, 직장을 가지고 계세요. 다만 한 달에 100만 원, 150이라도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예, 이거는 뭐 어느 책에도 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근데 직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놨잖아요, 손을. 이런 분들은 이것도 거의 안 걸리는데 혹시 걸리면 집행 각오하시고 가면 돼요. 예. 집행 각오하는데 계속 전화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 어디 고시원에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갑자기 집행하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번 집행 가능성은 5%. 그러니까 이 집행할 정도의 상황이 걸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5%도 사실 잘 안 돼요. 집행할 만한 사이즈가 잘 안 나와요. 대부분이 할 일도 없고. 근데 자 사전 대비 시에는 0%다. 이 5%도 걱정이 되고 집행이나 이런 거 정말 싫다 하면 미래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사나. 아니면 공유중개사 오래 한 분한테 해서 평판조회 해보세요. 그 지역에서 중개업을 10년, 20년씩 하신 분들은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어떤 사람인지까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싫은 분은 예,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뭐야? 사전 대비하면 예, 이런 거 만날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거죠. 좀 다르죠? 여러분 듣던 강의하고. 자, 명도 이렇게 한 다음에 말씀드리고 자, 물건을 조금 급하게 볼게요. 예, 급하게 볼게요. 자, 보시면 요거 아까처럼 분석한 건데 이제 기계적으로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저한테 한 1, 20분 얘기를 들었으니까. 하는 김에 권리 분석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낙찰 받은 건데 요것도 제 지인, 절친이 한 거예요. 절친이. 예. 요거는 정말 운 좋았어요. 낙찰가 4억 2천. 그쵸?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몇백 차이 안 나게 받았고 12명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전세 났어요. 전세 났는데 전세가 얼마나 났을 것 같습니까? 요거 제가 좀 자랑 좀 해도 되는 게 요거 제가 3월인가 4월 달에 강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세가 4억 정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몇 달 있으면은 충분히 4억 2천 정도 갈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거 4억 2천에 전세 났어요. 그러면 자 수익률 머릿속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4억 2천에 샀죠. 낙찰 받았죠. 물론 잘 받았습니다. 자, 비용 얼마 들었을까요? 취득세 1%랑 이래저래 명도비 300이랑 해갖고 1,000만 원은 안 되죠. 1,000만 원, 그쵸? 그러면 전세 얼마에 났다고요? 4억 2천에. 내 투자금 얼마예요, 지금? 1,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1,000만 원 들어가갖고 지금 이거 4억대 집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1,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 암사동인데 지금 흐름이 좋아요. 이번 가을에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요. 자꾸 예측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단기는 예측할게요. 단기는. 제가 장기는 절대 예측 안 하는데 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 부족해요 지금. 예, 전세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났어요. 4억 2천에 아주 잘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금이 1,000만 원 안 되는 돈 가지고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 생각인데 조금 오를 것 같아요. 많이 아니고 한 2천 정도 오르는 건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승률 잠깐만. 이거 권리 분석도 한번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등기부 있고 이거는 권리 분석할 게 없죠, 여러분. 보시면 소유자 김모모 씨가 등재돼 있다. 그리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경우이든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뭐라고요? 1, 2, 3. 그래, 주민등록. 주민등록이 됐으면 기록에 나온다고요. 법원 기록에. 안 나왔잖아요. 없어요. 소유자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는 뭐예요? 제일 위에 거죠. 예. 근저당 당연히 제일 위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그 모양이죠. 나머지는 볼 것도 없죠. 다 말소. 예. 권리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자, 소유자 명도만 잘하면 되는 건이었습니다. 요것도 명도 하는데 좀 스토리가 있었는데, 예. 뭐, 요것도 적당하게 했어요. 빠르게 했어요. 이것도 빠르게 했어요. 비용 그 정도 들여가지고. 자, 그러면 수익 분석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억 2천에 다 보이시나요? 4억 2천에 샀고 명도비 이렇게 똑같이 잡았어요. 이제 기계적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요것도 말씀드린 사실 조금 더 들었어요. 좀 더 들었는데 기간이 요것도 하나 기준은 가지고 가세요. 자, 어느 정도의 기간에 명도가 되면은 뭐 괜찮냐, 잘 된 거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건 철저하게 제 기준입니다. 자, 내가 낙찰 받고 잔금까지 다 냈어요. 그러면 2달 안에 내 보냈으면 잘한 거예요. 사람이 이사 가는데 2달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달. 요거는 2달이 안 걸렸어요. 예, 대신에 비용 조금 더 들었습니다. 자, 2달.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수치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아까 1%, 예, 그다음에 2달 이런 내용들, 예, 좀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일하시기 쉽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관리비, 미납관리비 제로. 자, 이거는 명도비 주면서 관리비 다 정산했어요. 미납관리비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법무비 이렇게 들었고 대출을 이렇게 받았어요. 80%. 그다음에 매매가가 이게 그 당시에 좀 보수적으로 봤어요. 제가 4억 5천 봤는데 지금 인터넷 가서 찍어보면 아마 4억 7천 정도 나올 거예요. 네, 4억 7천. 그래서 지금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은 한 4억 6천에는 바로 거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 4억 7천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 층이랑 괜찮아요. 네. 전세가 보세요. 4억인데 4억 2천에 났어요. 네, 실제로는. 네. 그래서 매매차에 봤더니 한 3천 정도 되는데, 자, 이 비용 빼고 계산했더니 한 2천 남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매매가가 요거 1년 있다 팔 거거든요. 1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1년 있다 파는데 4,7 정도 찍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러면 이게 2배가 되죠. 4천이 되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어쨌든 실제로 낙찰 받았을 때 들어간 돈은 당장은 9,200이 들어갔죠. 분명히 들어갔잖아요. 근데 전세 놓으면서 다 껐어요. 그렇죠? 투자금이 1,000만 원이죠. 근데 남는 돈은 운 좋게 4천 됐죠. 몇 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배를 보는 거 아니에요. 4배를. 예, 400%예요. 400%. 근데 세금 좀 빠질 거고 물론 더 있죠. 예.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1억 가까이 있어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세 놓고 이렇게 하면 거의 안 된다. 비용이. 거의 안 된다. 예. 1,000만 원 뭐 한 1년 심어놨다가 3천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만만해. 권리 분석이 어려운 건이었습니까? 이거? 아니죠. 아니죠. 예. 그냥 낙찰만 잘 받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듣는 얘기, 경매 먹을 거 없다 그러는데 먹을 게 없지는 않죠. 예. 요즘 왜 먹을 게 좀 없다, 자 그런 말이 나오면 옛날보다 입찰가가 높아져서 그래요. 근데 그게 똑같아요. 뒤에 나오는데 쉬워졌어요. 굉장히 쉬워졌어요. 경매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경쟁이 높으니까 입찰가가 높아진 거예요. 수익이 적어졌을 뿐이지 경매가 부가가치가 없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 사례 보시고요. 자, 요것도 강동구인데 요거 조금 빨리 볼게요. 자, 건물 면적 한번 보시면,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보면 대충 나오죠. 전용 면적 25평이면 30평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전용 면적 24.339니까 32평 이렇게 안 되고 30평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니까 낙찰을 2억 5천 3백에. 자, 이분 보세요. 자, 이게 몇 명 안 들어왔어요. 2명 들어왔죠. 자, 이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금액이 되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끊어 먹어버려야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명은 거의 최저가 그대로 썼을 것 같고 조금 더 써서 받은 거예요. 지금 아무리 차이가 나봤자 2등이 2억 4천 8백 썼을 거고요. 최저가가. 그렇죠? 그다음에 낙찰 받은 사람 2억 5천 3백이잖아요. 그러니까 500텀이잖아요. 이럴 때는 들어가서 받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도 임대가 잘 나가는 지역이에요. 자, 요것도 권리분석 한번 볼까요? 이것도 권리분석 할 게 없네요. 자, 여기 보시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죠. 예. 그러면 자, 가등기나 이상한 것만 안 들어와 있으면 돼요. 1순위 뭐예요? 은행. 자, 보험도 그냥 은행으로 볼게요. 기관이니까. 예, 대출해 준 거니까. 나머지 볼 것도 없죠. 다 말쓰죠. 이렇게 되면. 권리분석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자, 수익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서 명도비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300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관리비는 명도비를 주면서 퉁 쳤으니까 없을 것 같고, 자, 법무비, 예, 법무비 이 정도 들었을 거고, 예측이에요. 대출은 80% 받았을 거고, 이렇게 하니까, 자, 매매가는 시세는 한 3억 2천 정도 본 거고요. 전세가 2억 7천 정도 봤어요. 이거 제가 다 조사한 거예요, 실제로. 거의 정확합니다. 근데 매매 차익이 어때요? 실제 차익은 6,600, 비용 빼고 다 계산해 봤더니 그래도 한 5,900, 거의 6,000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잘 받았죠? 투자한 금액이 지금 6,000이 안 되잖아요. 예, 거의 더블을 100% 승률이 났어요. 근데 여기 지역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기 날짜가 제가 한번 올려서 보겠습니다. 2015년 3월이죠.
지금 2015년 3월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부동산이 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건 분명하죠. 조금 올랐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1, 2천 원도 좀 오르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제가 좀 진짜 잘해보면 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1, 2천 원도 올랐을 거예요. 이거. 그러면 더 벌었죠. 잘 받았죠. 근데 경쟁이 심했습니까? 2명 들어왔잖아요. 할만해요. 예. 적은 이유는 따로 특별히 없는 거죠? 아, 이게 왜 적냐면 더 싸게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예. 2억 4,800인데 한 2억 2천 이렇게 받고 싶은 거야. 마음이 경매니까. 예. 그거 기다리다가 놓친 거예요. 예. 기회가 오면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 정도 벌면 되겠다. 기준이 있으면 들어갈 때 거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계속 더 싸게 받고 싶잖아요. 사람 마음이. 기다리고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면 누가 낙찰받아가고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기준도 그냥 쉽게 뭐 제 강의 한 번 듣고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들을 계속 보시고 다른 것들이 낙찰이 얼마에 됐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 정도면 받겠다 이런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낙찰 사례를 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요것도 중간에 끊어 먹었는데, 아우, 이거는 좀 높죠. 자, 보세요. 최저가가 이건데, 4억이 넘게 들어가고 받았어요. 그리고 다 무려 4명이나 들어왔어요. 자, 이런 일은 왜 생기죠? 예, 감정이 낮게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2014년 말, 2015년에 올랐잖아요. 예, 요게 감정에, 적용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옛날 시세로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기대요. 그러니까 내가 몇 프로에 받았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이거는 기준일 뿐이고요. 시세가 얼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요거 남았나 안 남았나 한번 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요거는 한번 보죠. 자, 권리 분석을 한번 할까요? 보시죠. 자, 드디어 나왔어요. 임차인 이모모 씨가 언제요? 2013년 3월. 그쵸? 근데 근저당 2011년 4월. 누가 빨라요? 끝났죠, 뭐. 나머지 다 말씀. 이분은 배당을 자, 이거는 예측이에요. 정확하게는 못 뽑지만 자, 보세요. 자, 일단 은행에 먼저 가져가죠. 1순위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1억 2천. 근데 청구 금액도 1억 2천이네요. 그러면은 1억을 빌렸는지 9천 얼마를 빌렸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청구한 거 1억 2천인 거 보니까 이자가 2천만 원 근저당까지 넘은 거예요. 그럼 실제 채무 금액이 1억 5천이 됐든 6천이 됐든 받아갈 수 있는 건 근저당 한도 내잖아요. 1억 천 받아가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없죠, 그 다음에.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누가 받아가요? 임차인이. 예. 임차인이 뭐뭐 했어요? 제가 아까 세 가지. 1. 예. 주민등록 했죠? 1. 자, 거주만 지금 안 보이죠? 거주 하겠죠, 뭐. 하겠죠. 이게 가짜겠어요? 그쵸? 예. 되잖아요. 다 했잖아요. 자. 그리고 어때요? 날짜 정상이잖아요. 같은 날이죠. 예. 이분은 이렇게 해서 배당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가하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2억 5천, 1억 2천, 3억 7천 다 받아갈 공산이 거의 크죠. 예. 요거까지 다 보고 입찰 들어가신 거예요. 이분은. 자, 얼마 남았나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 막 입찰 경쟁도 높고, 예. 1차에서 지금 끊어먹었기 때문에 수익이 별로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투자액 봤더니 8,800이고, 수익률 봤더니 얼마 안 돼요. 1,000만 원 뛰기를 한 거예요. 제 생각에 실수요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럴 수도 있어요. 예, 요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사례에 뜨면
법정에서 그래요. 해버려요. 왜 이렇게 높아?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분은 운 좋으신 게 지금 시세가요. 이거보다 더 나올 겁니다. 궁금하시면 지금 한번 찍어보세요.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먹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좋을 때는 이렇게 끊어 먹어도 손해는 안 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비용이나 이런 걸 빼서 내가 실수요자라고 보면 어쨌든 4억에 샀잖아요. 그렇죠? 예, 4억짜리 매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큰 투자로 봤을 때는 되팔았을 때는 큰 재미는 없겠죠. 근데 타이밍 좋아서 좀 매매가가 올랐을 겁니다. 다음 물건. 자, 주공 4단지. 이거 제가 입찰 들어갔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조금 높아요. 4억 4천 조금 높게 받았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제가 한 이거 시세가 얼마 정도 받냐면 4억 7천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높게 받으신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손해는 안 봤어요. 자, 보시면 권리부상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살고 있고 임차인도 있어요. 임차인이 봤더니 뭐냐? 보증금 4천만 원이래요. 예. 그러면 4천만 원 이하는 예,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죠. 예. 그리고 다 했어요. 다 해기는. 전입했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요구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4천만 원이니까 얼마입니까? 자, 요 날짜로 봐야죠. 자, 요거 아까 한 거 나왔어요. 자, 이 사람 최우선 변제 금액 기준을 어떤 시점에 법을 적용해서 볼 거냐라고 봤더니 근저당 제일 빠른 게 뭐죠? 그렇죠. 99년에 적용되던 최우선 변제 금액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마 4천에 뭐 1,600이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4천만 원 딱 친 거예요. 좀 수상하죠? 예. 이게 그러니까 위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한 거예요. 그 예전에는 근데 요것도 조금 주의를 하세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입찰가를 높게 안 쓴 이유가 이거예요. 4천에 1,600만 원, 그러니까 어차피 망한 판에 이렇게 하나 끌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공산이 커요. 그러면 예전도 아니에요. 불과 얼마 한 1, 2년 전만 해도 이 1,600 소액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아가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은행들이 원래 그런가 보다. 아유, 어떻게 뭐 우리 뭐 금융의 한계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안 봐요. 요즘 은행들이 기계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배당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다퉈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1,600만 원을 받으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명도 확인서랑 낙찰자가 인감증명까지 해줘야 배당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은행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을 막아버리면 안 나가려고 그러겠죠. 실제로 안 살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어차피 명도 대상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 소유자하고 이 사람하고 2명 명도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명도비 300 받죠. 그러면 2명을 명도해야 돼. 그러니까 600. 이렇게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산다고 주장하고 우겨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거주는 확인할 길이 있다 없다? 서류상으로 없다. 그러니까 가서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어서 조금 낮게 넣었는데 누가 조금 높게 해서 받으셨어요. 근데 처리됐을 거예요. 이거 뭐 처리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안 살면 뭐 살면 집행하면 되고 제가 보기엔 안 살아요. 이런 거 그냥 한 거예요. 얼마 남았나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층하고 향하고 너무 좋은, 제가 여기 살았었어요. 예전에. 이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낡긴 했는데 굉장히 그 거주 요건이 좋아요. 사람들이 거기가 살기가 학군도 좋고 그래서 지나야만 해요. 그래서 봤더니 이분도 이제 이거 설명 다 안 해도 되죠. 기계적으로 지금 풀어버렸어요 다. 대출을 80%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시세 봤더니 이게 4억 6천 막 나와 있는데 이거는 4억 7천에 팔릴 수 있는 아파트예요. 창이랑 동이랑 되게 제가 살던 그 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는 지역이면 쉽다 그랬잖아요. 제가 살던 동이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생긴 집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 충분히 팔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갖고 한 2천 정도 했는데 여기도 조금 더 올랐어요. 1, 2천 정도. 이 정도. 자, 요건 임차인 부분이 조금 달랐죠? 우리가 본 거하고.
소액 임차인이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위장으로 추정이 되는. 자,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자, 요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을 보세요. 근데 자, 요거 지금 딱 외우세요. 법원에서 나오는 면적은 전부 다 전용 면적이다.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용 면적이에요. 자, 또 하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은 전용 면적일까요? 전용 공용 합친 걸까요? 전용 면적이에요. 등기부에는 전용 면적만 기재돼요. 공용 면적은 건축물 관리 대장까지 떼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등기부를 보고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전용 면적만 나와요. 자, 됐죠? 자, 전용 면적이 보세요. 면적 21.6이니까 아파트 25평보다는 좀 크고 아파트 25평이 전용이 한 18 정도 돼요. 18.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25평보다 좀 커요. 그러니까 20평대 후반 정도 되는 아파트.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예. 요것도 한번 똑같이 보겠습니다. 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2억 3,900, 그쵸? 근데 혼자 들어갔어요. 여기다가 얼마 넣는 거죠? 예, 20 몇만 원 넣고 혼자. 예. 그러니까 뭐냐, 요거 다음에 나오면 내가 2억 3천에 받아야지 한 사람들은 다 물먹은 거예요. 그쵸? 그 이분이 잘 받았냐, 못 받았냐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요거 좀 다른 문제가 있었네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례를 보면 이렇게 다 나와요. 자, 권리 분석할게요. 자, 소유권 보존은 요때 지었다는 얘기예요, 집을. 샀으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찍히고 보존이라고 찍히면 새로 신축을 하고 지었을 때 보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1순위가 어떻게 압류예요? 예, 압류. 그러다가 가등기. 자, 어차피 말소기준 권리 압류. 밑에는 전부 다 뭐요? 말소인데 잘 봤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전입일 2012년 몇 월이에요? 8월. 오, 확정일자는 더 빨라. 예. 어쨌든 간에 8월 2일 날 전입했죠. 최초가 아까 말씀해준 거로 제일 앞에 있는 게 2012년 10월. 누가 빨라요? 예. 2012년 10월이고 말소기준 권리는 12년. 2012년 8월. 빠르잖아요. 임차인이. 이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2억 3천. 예. 그 다음에 배당 요구까지 했어요. 산다고 봐야죠. 사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일단 산다고 무조건 본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배당을 받아가겠죠. 예. 이상한 일만 없으면 돼요. 이상한 일이 뭐냐? 국세가 10억에 밀렸다든가 이런 일만 없으면 돼요. 근데 소유자를 봤더니 일반인이에요. 법인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 거의 안 생겨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부 배당을 받겠죠. 예. 근데 배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냐, 욕심도 덜 부렸고, 그쵸? 중간에 끊어 먹었고, 그다음에 대항력도 확실하게 확인을 한 거죠. 다 받아가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예, 이런 경우에. 이런 거는 예, 들어가도 됩니다. 자, 얼마 남았나 한번 보겠어요? 자, 이제 계속 반복이니까 이제 쉽게 갈게요.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매가가 한 3억 정도 봤어요. 3억 정도 넘게 찍힌 걸로 봤고, 똑같아요.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출자액도 얼마 안 들었죠. 수익도 이 정도 나온 거예요. 괜찮죠? 이 정도면? 잘 받았어요. 자, 물건이 좀 많아서 몇 개만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잘 된 것만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라고. 자,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오늘 저한테 강의 들으셨으니까. 자, 요거 잘 보세요. 여기 어디냐면 삼전동에 우리 직원도 갔던데요. 여기 뭐냐면 이 원룸이에요. 원룸. 자, 전용 면적 보시면 딱 아시죠? 7평. 예, 그러니까 한 10평 뭐 11평 되는 원룸이라고요.
근데 이 물건 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거의 통째로 나온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나왔어요, 이 건물이. 예. 근데 봤더니 이 지역이 참 잠실 쪽이잖아요, 삼전동이. 위치도 좋고 한데 원룸이 좀 많이 져가지고 임대가 좀 약해요. 예. 전세는 좀 이렇게 나아지는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높게 안 나오고 빨리 안 나가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삼전동이면 사실 되게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으로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예. 그래서 자 봤더니 보세요. 이런 일이 좀 자주 벌어지니까 자 1차에서 2차, 3차까지 왔는데 낙찰이 얼마가 됐어요? 예. 그럴 거면 2차에서 받았어야죠. 그렇죠? 이게 많아요, 이런 게. 그러면 어떤 분이 전에 강의 시간에 물어.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근데 못 봤으니까 그죠. 못 봐서 그래요.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안 봐도 훤한 게 이 12명 중에서 한 6, 7명은 얼마 썼을까요? 요거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차 2차에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9천 몇백 썼겠죠.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죠. 그렇죠? 이때 받았으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거의 1,000만 원 차이죠. 근데 이런 물건이 1,000만 원 뛰게 하려고 하는 물건이거든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1,000만 원 뛰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낙찰가에서 1,000만 원씩 움직여 버리면 돈 못 벌어요.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끊어먹는 게 얼마나 현명한 건지 아시겠죠.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입찰만 많이 들어오잖아요. 싸니까.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명이 넘어오면 조금 이상한 분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상 한 15대 1 정도까지 해서 낙찰을 좀 받는데 제일 좋아하는 구간은 한 7명? 이 정도. 7명이면 4명은 들러리고요. 3명이 경쟁하는데 1명은 좀 약해요. 그래서 결국 2명 경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15명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시세대로 막 쓰고 그래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요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걸리는 거예요. 한 5번 하면 한 번 걸릴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이거 무서워서 입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가 요즘 많이 안 남는다. 그거 뭐하러 하냐가 좀 요런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예, 고가 낙찰 걱정하지 마시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 낙찰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돈은 별로 안 남겠죠? 자, 권리 분석도 한번 볼까요? 아이고, 게다가 또 명도 위험까지 있네요. 자, 보시면 최초가 뭐죠? 이거죠? 2013년 1월, 8월 늦죠? 근데 보증금이 8,500이에요 지금. 이분은 어때요? 못 받잖아요. 10원도 못 받잖아요. 1억 8천 주기도 모자른데, 그렇죠? 이거 그냥 생째로 내보내야 돼요. 이거 명도 리스크까지 있어요. 그러면 명도비도 들겠지만 기간 딱 산정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렇죠. 요렇게 조그만 거 하면서 명도 리스크까지 져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경매 등기 후 전입신고라.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예요. 모르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모르고. 예. 그 다음에 아니면 의도적으로 진상 치려고. 두 가지거든요. 근데 제 보기에는 왠지 좀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이 임차인이. 10원도 못 받았어요. 자, 낙찰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별로 기대가 안 되죠. 이거 보세요. 실투자액이 아무리 작아도 대출을 받아도 2,500만 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은 거 보세요. 200만 원.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때요? 1,000만 원을 싸게 샀어야 1,000만 원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높게 받았어요. 다음에 매매가 보니까 요거 1억 1,000. 요 정도는 거래되긴 하겠더라고요. 왜냐니까 왜 거래되냐면 월세를 받더니 1,000에 50이 나와요. 그래도 여기가 잘 나갈 때는 1,000에 70만 원 이렇게 나왔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1,000에 50이니까 이 정도면 사람들이 1억 1,000 정도는 투자해요. 1억 투자해서 50만 원 정도 먹으려고 해요. 안정적이니까,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월세 놓으면 그나마 임대 수익은 한 20% 나와요. 근데 임대 수익이 왜 20%가 나오냐면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대출 이자가 싸잖아요. 임대 수익 받는 것보다. 이거 그냥 임대 놓으면 몇 프로짜리죠? 1억인데 한 50만 원 나오면 6%가 채 안 되죠. 6%인데 비용 빼고 하면 6%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나 나서 그냥 임대 수익률로 한 20%라도 얻으면 괜찮은데 이거 대팔기도 240만 원 남겨서 뭐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낙찰을 높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딱 집이 나오면 뭐부터 봐라? 면적, 전원 면적. 한 18평으로 되니까 아파트로 보면 한 25평 정도 되는 모양이겠죠? 자, 요것도 비슷해요. 조금 빨리 갈게요. 자, 요것도 권리 분석하겠습니다. 제일 빠른 게 뭐죠? 2011년 12월. 오, 나왔어요, 드디어. 2011년 12월 15일 근저당 수협이죠. 2011년 12월 15일 전입일 확정일자. 이거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누가 이겨요? 예. 그냥 못 봤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근저당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좀 작죠? 예. 작죠? 그러니까 일부러 안 했네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근저당 금액이 크면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은행이 알고 빌려줬을 공산이 커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1순위로 받아가고 어떻습니까? 나머지 1억 4천은 임차인이 받아가겠죠. 자, 그러면 수익률 분석했더니 자, 이것도 전세가가 2억 더 나와요. 지금 이거 벌써 몇 달 전하고 또 틀립니다. 전세가 더 나와요. 지금 올랐을 거예요. 예. 매매가도 예,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4,800, 3,200 이 정도 남았는데 조금 올라가지고 이것도 거의 한 100% 수익률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근데 반복하는데 잠재 수익이라 그랬어요. 아직 안 팔았고 다음에 세금 계산 안 했습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낙찰 받고 내가 잔금까지 냈잖아요. 그럼 2달 동안 명도 못 해잖아요. 그러니까 2달 안에는 2달 동안 집을 못 쓰죠. 그 2달 동안 금융비용까지 넣어야 돼,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예,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운 거예요. 근데 금융비용은 제가 넣기가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요거보다 조금 적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건 전세가 매매가가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더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임장 가서 입찰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갔는데 저기 앞에 있는 우리 직원이 입찰을 하려고 해도 안 했어요. 자, 입찰 6명 들어왔죠? 네. 면적 보는데 요게 조금 뭐가 재미나면 건물 면적이 되게 작죠? 근데 이게 전체가 다 확장이 된 빌라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18평 뭐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얼마짜리나 시세 사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조사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적이 작으니까 무슨 이거 뭐 18평도 안 되면 뭐 25평도 안 되는 건데 그거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이렇게 확장되어 있고 그러면 좀 더 넓어요. 빌라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요거는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예요. 다세대. 예, 달라요. 자, 이거는 뭐 권리 분석할게. 소유자 점유하고 있죠. 그다음에 1순위가 근저당이죠. 근저당 이하, 근저당까지 다 말소. 자, 가등기 이런 것만 1번에 안 들어오면 예, 권리 분석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래도 방 3개 나왔죠. 욕실 1개 나왔고 이 구조가 괜찮아요. 그리고 비교적 언제 졌습니까? 2008년. 그것도 12월. 그러니까 비교적 새 집이고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빌라예요. 그리고 요즘 강동구, 서초구 이런 데 빌라가 난리죠. 난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같이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에 살면 약간 뭐 프라이드? 뭐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다 언제 졌냐면 80년대, 90년대 이때 진 거란 말이에요. 2000 초반까지. 근데 이게 어때요? 지금 다 20년이 다 넘어버리고 20년씩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다 낡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싸게 깨끗한 빌라 사는 게 낫겠다 해갖고 빌라 쪽을 많이 넘어왔고 빌라 매매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거주용으로 이렇게 따지는데 물론 자녀 있고 이런 분들은 빌라 같은 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아파트가 좋긴 한데 네. 신혼부부나도 이런 수요들이 계속 지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부족한 지역의 빌라는 굉장히 입찰해볼만 하다. 옛날에는 취급도 못 받았던 상품이에요. 예. 얼마나 남나 볼까요? 매매가 2억 3천 원도 봤는데 더 올랐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2억 5천 원 충분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분도 4,400 투자했고 예.
한 2천 올랐으니까 한 2배 정도 잠들 수 있고 받겠네요. 거의 다 벌죠. 자, 요거는 제가 한 거예요. 아, 요거는 낙찰을 조금 비싸게 받았어요. 아, 되게 속상했어요, 이거는. 2등이 얼마를 썼냐면, 이게 1억 8,200인가 정도 썼어요. 근데 500 차이 났는데, 제가 요거를 한 1억 8,300만 쓸까 하다가, 이게 또 사정이 있었어요. 꼭 받아야 돼요. 이 명의를 써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낙찰가가 600 차이, 한 500 이상 차이 나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5억짜리면 500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작단 말이에요, 지금. 2억도 안 되는 건에서 500은 좀 커요. 제가 아까 얘기한 1%를 어겼잖아요. 그렇죠? 한 200 차이로 끊어 먹었으면 잘 된 건데 한 500 차이 넘게 났으니까 낙찰이 조금 높았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권리 분석 해볼게요. 자, 1순위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죠. 임차인 언젠가 봤더니 자, 2009년 11월 자, 2011년 늦죠. 인도 대상, 말소 대상. 그렇죠? 자, 봤더니 근데 보세요. 1순위가 금액이 얼마예요? 6천밖에 안 되죠.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전입하고 확정일자 돼 있으면 등기부에 기재됐다고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밑으로 내려와요. 2011년 3월로 여기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등기부에. 그러면 11년 3월이니까 여기 들어오죠. 2순위죠. 2순위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 그러니까 은행이 6천 가져가고 나머지 이 사람이 다 가져가요. 그렇죠. 봤더니 자, 낙찰 금액이랑 봤더니 거의 대부분 가져가더라.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그냥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보냈는데 이거는 명도비를 50만 원 줬어요. 50만 원. 사실 이런 경우에는 안 줘도 그만인데 50만 원 줬습니다. 50만 원 줬고 50만 원도 왜 줬냐면 보일러를 본인이 얼마 전에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일러 값 준 거예요. 나갔고 이렇게 세 개를 했는데 수익 한번 볼까요? 이거 별로 재미 못 봤어요. 실투자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4천만 원 넘게 들어갔는데 여기 수익 분석한 건 2,700이 나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빌라가 이게 제가 작년이죠. 그때만 해도 조금 약했어요. 재작년 말 이럴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빨리 팔아야 돼요. 재작년 말까지 팔아야 돼요. 참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야 세금이 또 감면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팔다 보니까 이걸 못 받았어요. 2억 1,200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상에서 지금 800만 원이 날라갔죠. 그 다음에 비용이 법무비 조금 더 들었고, 그 다음에 명도비 조금 주고 해서 이 정도 안 남았습니다. 이거 이래저래 차 튀고 포 튀고 해보니까 또 감면 서류 받느라고 또 변호사 쫓아가서 뭐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한 1,500밖에 못 남겼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냐면 6개월이 안 걸렸어요. 마무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1,500 벌려고 지금 거의 1억 8,700 낙찰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못한 건데 6개월 만에 끝났다는 건 그래도 고무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예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안 팔고 지금 놔뒀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럼 2억 3천, 그렇죠. 3천은 충분히 받아요. 이 정도면. 그러면 워낙에 작기 때문에 1,000만 원이 크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자, 조금 빨리 갈게요. 요거 제가 떨어진 거예요. 입찰 들어갔다가. 요거는 뭐냐면 3명 들어왔는데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조금 빨리 할게요. 자, 낙찰이 어쨌든 2차보다는 낮게 됐죠. 정상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을 봤더니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2008년보다 늦어요. 명도 대상이죠. 그리고 근저당이 1억 5,600인데 실채무액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은 데예요. 같은 농협. 실채무액은 1억 3,600. 그러니까 은행은 요거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배당 받을 때까지 기간 더 있어서 요거보다 늘어나요. 어쨌든 그러면 이분은 어때요? 2순위잖아. 하나도 못 받죠. 낙찰가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생으로 명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분 얼마 남았나 볼까요? 낙찰은 1억 3천이고 그 당시 시세 1억 5,500 정도 받습니다. 요거 시세 선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빌라에서. 자, 아무튼 힘들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세가가 9천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전세가가 더 나오겠죠. 올라가지고. 예, 올라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얼마 남았나 봤더니 그래도 예, 한 2천 정도 남았는데 지금 좀 더 올라가지고 지금 한 거의 3천 정도 잘 받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소액이잖아요. 소액치고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똑같은 주택인데 다른 호수예요.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1억 5천, 1억 2천, 갑자기 생뚱 1억 7천. 그러니까 여기 왔던 이분 말고 5명은 다 욕하면서 갔겠죠. 예, 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봤더니, 이거 입찰 들어갔다 떨어진 건이에요. 자, 이거는 명도는 오히려 부담이 없어요. 소액 임차인이에요. 예, 해당이 돼요. 2013년, 자, 근저당 우리은행 8년, 자, 12년 근저당. 자,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최우선 변제는 순위에 관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 다 가져가고 다 말 쓰고 최우선 변제 받아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생짜로 명도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괜찮은데 그래도 그렇지 1억 7천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봤더니 제가 추정입니다. 예전에 이게 거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2억 7천에. 그래서 자기 지역을 하려는 게 이 지역이 뉴타운 된다 그러면서 그 지분값으로 해갖고 평당 2,500 막 이런 식으로 땅값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엄청나게 개발 그 호재로 올랐던 지역인데 그래서 높게 거래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예, 뭘 믿을 수 있다고요? 임대가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하고 월세를 조사를 정확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1억 7천도 싼 거 아니냐고 들어간 건데 얼마 벌었나 볼까요? 닥쳐 이렇게 받았는데 시세가 아까 그거보다 향이랑 이게 안 좋아요. 예, 똑같은 빌라지만 1억 4,500이니까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차익 2,500 더 비싸게 샀고 경비하니까 실제로 한 3천 정도 손해 본 걸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좀 올라줘서 1, 2천 올라줬으면 수익 손해가 줄었겠죠. 예, 시세 조사 잘 하셔야 돼요. 이래서 자, 너무 많죠, 여러분. 계속 반복되니까 비슷하죠, 근데 다. 자,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쑥쑥 보죠, 뭐. 자, 정상적이죠. 일단 2차보다 높게 해서 정상적으로 받았고 5명 들어왔어요. 네, 괜찮습니다. 자, 권리 분석은 자꾸 반복되니까 자, 1순위 그냥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예, 1순위 다. 예, 임차인 소유자. 예. 권리 분석할 것도 없죠. 자, 얼마 받나 봤더니 매매가가 2억 8천 받고 수익률 분석 3천. 이것도 한 1,000만 원 올랐겠죠, 최소한. 그러면은 한 70% 정도 예, 적당합니다. 자, 큰 어려움 없었겠죠. 근데 소유자니까 명도할 때 좀 시간을 써서 좀 할애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지난 사례만으로도 이런데, 자, 이제 간단하게 급하게 한번 쭉 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 이제 물건 종류 있고 비어져 있죠. 네, 거기 제가 지금 쫙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필기를 하시면 돼요. 아는 내용이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물건별 특징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물건별 특징을 보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 있으니까 그냥 듣고 마세요. 자, 아파트는 어때요? 시세 산정이 쉽죠? 예, 만만해요. 예, 그러니까 쉽죠. 그러니까 크게 벌기는 좀 어렵죠. 네. 특성입니다. 이건 뭐 다 아시니까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다음에 실거주용으로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 네, 실거주용으로 사기에는 조금 높게 쓰더라도 어쨌든 싸게 샀잖아요. 내가 다른 집 일반 매매를 사도 취득세는 비용은 들잖아요. 명도비 조금 더 계산하면 되니까 예, 이런 부분은 조금 공격해서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단타가 가능해요. 아파트가 1년만 지나면 차등세율이고요.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10% 많아야 20% 세금 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을 벌면 1, 200 세금 내면 돼요.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있죠. 예.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1년 예전에는 2년 이내에 팔면 절반이 세금이었어요. 근데 지금 1년만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단타가 가능하다. 요거는 지금 시기에만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이슈예요. 지금 아파트 단타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전세 났을 때 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가. 보여드렸어요.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거의 안 들어가요. 아까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사업대 아파트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세대 빌라예요. 자, 시세 산정이 좀 어려워요. 근데 요거 좀 써놓으세요. 국토부에 빌라 다세대도 자료가 나와요. 국토부 실거래가 좋아해. 아파트만 나왔었죠. 나오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공인중개사 통해서 조사 잘 하시면 돼요. 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층하고 향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몇 년 됐냐든 중에 너무 낡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마감재 요건 한번 꼭 보세요. 벽돌이나 대리석 마감한 거를 가급적 선택하세요. 그 드라이브트루 마감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똑똑 두들기면 스티로폼 같은 단단한 거 있죠. 통통 소리 나는 거. 그게 때 같아요. 노보가 돼버리면 그게 방법이 없어요.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외관상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앞면, 전면이라도 대리석이나 벽돌로 처리한 빌라를 가급적 사시면 매매할 때 절대적이에요. 예. 일단 깨끗하면 팔려요. 빌라가. 자, 다음에 인근 환경을 잘 보세요. 빌라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인데 그 앞에 쓰레기 버리는 데나 그 지저분한 상황이 도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쑥 보고 오지 마시고 그 앞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 앞에 담배도 하나 피고 여성분들은 커피 하나 마시면서 한 1, 20분 계속 어슬렁어슬렁 하다 보면 보여요. 그냥 가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빌라는 임장 활동이 좀 더 중요하다. 아파트보다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 건축적으로 좀 잘못 진 것들이 있는데 지하나 1층 뭐 이런 거에는 물 새는 집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게 좀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지하집 살 때 특히 조심하세요. 예. 물 새는 집들이 있는데 이게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하 살 때는 물 새는지 아예 탐문까지 하고 가세요. 가끔씩 지하 사갖고 되게 큰 수익 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 지하인데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 들어갔고 이쪽에서 보면 거의 1층인 집이 있어요. 그런 집 있거든요. 이런 거 해볼 만해요, 사실. 근데 행여나 저 산 쪽이나 뭐해서 이 물, 수맥하고 겹쳐 있으면 착 방수제를 아무리 발라도 계속 써요. 6개월 단위로. 옛날에는 어떤 분들이 거의 사기인데 이런 집을 팔려고 역경매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적으로 못 파니까 일부러 근저당을 설정해갖고 경매를 당해서 낙찰자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으니까 하자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뭐 특별히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자, 오피스텔 보는데 오피스텔은 단점이 뭐예요? 취득세가 4.6인데 등기비랑 하게 한 5% 들어요. 아파트는 1.5%면 되는데 등기비까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 비용할 때 반드시 비용 계산할 때 잘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관리비가 있는데 오피스텔은 거의 다 공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비가 1,000만 원씩 미납된 경우에 인수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납 관리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 수익형으로 봤을 땐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피스텔 제가 그 하월국 거 봤을 때 수익률이 한 달에 연 수익률이 32%가 나왔어요. 왜냐면 그 투자한 돈이 워낙에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 내기에는 오피스텔이 괜찮아요. 그리고 대출은 대출대로 다 받고 어때요? 보증금까지 한 2천만 원, 1,000만 원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좋습니다. 단 팔 때 차익은 별로 크지 않아요. 오피스텔은 잘 받지 않는 이상. 아까 저도 뭐 크게 차익은 못 남겼죠. 워낙에 들어가는 돈이 적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게 나온 겁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오피스텔 거래가 옛날에는 잘 안 되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잘 돼요. 특히 어떤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거래가 잘 돼요. 그렇죠? 집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공실 리스크는 꼭 보세요. 오피스텔 이하로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이게 임대가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임대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지역이면 어떻습니까? 임대가를 더 낮춰서 보세요. 더 낮춰서라도 임대를 놔야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임대가가 낮아지니까 낙찰가도 좀 낮아지죠. 그러니까 그건 똑같아요. 임대가 잘 나가면 더 높게 사도 되고 임대가 조금 안 나갈 수 있으면 더 싸게 사면 돼요. 똑같다고요. 좋은 물건은 없어요. 단독은 이게 하도 요즘 이슈가 되고 다들 저 이것만 지금 의뢰를 4건을 받아놨어요. 지금 착수금까지. 그러니까 다들 아시는 거예요. 이게 땅을 사야 돈이 된다는 걸 알아요. 건물은 20, 30년 지나버리면 낡아버리는 걸 아는 건데 단독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내 땅을 깔고 있죠. 땅값은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가 떨어지는 거는 건물이 낡아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실제로 대지분이 10평에서 15평밖에 깔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변하지 않는데 건물은 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사야 된다는 개념이 지금 벌써부터 있었어요. 한 7년 전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단독주택 노리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최고 인기예요. 지금 단독주택. 왜냐하니까 또 뭘 할 수 있죠? 개발할 수 있죠. 빌라를 질 수 있고 아니면 1층 상가에서 상가주택을 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근데 의외로 수익률은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이 대체로 조금 낡은 단독주택이겠죠. 요즘 진검은 뭐 빌라로 다 깨끗하게 적겠죠. 여러 개로. 단독은 좀 낡았단 말이에요.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임대 나보고 하면 수익률이 뭐 5%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땅을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 이따 추천 물건에도 하나 있습니다. 자, 상가 볼게요. 아, 단독이라고 한 게 단독주택이에요. 네, 네.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상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가가 매매 수익률이 다른 것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높죠. 당연하죠. 상가가 왜 높냐면 상가는 좀 어려워요. 잘못 사면 애먹어요. 아주 상가는. 예, 저도 잘못 사서 애먹은 정도 몇 번 있고. 예. 자, 임대 수익률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상가는 어려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오피스텔보다 임대 수익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상가는 다 다르게 생겼죠. 상권 분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석이 생각보다 까다롭단 말이에요. 똑같이 안 생겼기 때문에 모든 상가가.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임대 리스크. 상가를 사는데 임대가 안 돼 버리면 이 대출 비용이랑 관리비랑 그냥 돈이 그냥 우수수 깨집니다. 그래서 그 임대가 조금 잘 안 나갈 수도 있다 싶은 상가는요. 많이 싸게 사야 돼요. 근데 많이 싸게 사기가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말이냐? 상가는 임대가 조금 불분명한 데는 많이 싸게 살 수 있어요. 많아요, 물건이. 근데 많이 싸게 사기가 쉬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쉬우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더 많이 싸게 사야 돼요.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많이 싸다라고 해서 샀다가 애먹는 분들이 많고 저뿐만 아니고 모든 경매 교수하신 분들 전문가들이 이 아파트나 이런 게 재미없단 말이에요. 상가나 토지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상가가 반토막 나가고 그러면 이게 사고 싶은 거예요. 돈도 거의 안 들고 그러니까. 그러다 임대 안 되면 애먹어요. 나중에 던져버린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상가는 주의해야 되고 저도 지금 최근에 하나 해가지고 그 재미 못 본 거 있어요. 예. 그래서 손해야 뭐 보겠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익 100%씩 안 나면 그게 손해예요. 계산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많이 주의하세요. 근데 상가도 다 안 나가냐? 뭐 1층에 있는 건 다 나가잖아요. 1층에. 1층에 있는 건 어쨌든 나가요. 싸게 놓으면 다 나가요. 1층은. 근데 2층만 돼도 싸게 놔도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니까 들어올 만한 사람이 이게 임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몰라요. 시장에. 정보가 다 공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1층을 하시든가 2층이나 이상가를 할 거면 싸게가 아니고 더 많이 싸게 사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따 상가 1층에 있는 거 하나, 정말 싼 거 하나 제가 추천 물건에 넣었거든요. 이따 나눠드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요 소액으로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입사 들어가세요. 만만하니까. 하나만 조사하시면 돼요. 거기 임대가 문제 있냐 없냐 그것만 조사하시면 돼요. 임대 들어있거든요 지금. 자, 다음에 상가는 사서 끝난 게 아니고 임차인까지 잘 봐야 돼요. 임차를 적정한 사람을 놔야지 사후 관리까지 필요한 겁니다. 사서 바로 아파트처럼 탁 털어내는 게 아니고 맞는 걸 넣어야 돼요. 임차인이 계속 망하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월세 안 들어오죠. 이자는 내 돈은 내야죠. 다음에 한번 이렇게 망하고 안 좋은 데는 또 임대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임대를 조금 싸게 놓더라도 탄탄한 놈을 넣어요. 그래서 요즘 커피숍 넣고 싶어요. 커피숍이 막상 사업하시는 분은 큰 돈이 안 남아요. 근데 손해는 안 보는 거예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 왜냐니까 어딜 가도 커피숍 다 장사가 되잖아요, 지금. 근데 실제로는 돈 벌 못 버시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임차인이 돈을 벌든 못 벌든 임대에는 월세만 잘 들어오면 되잖아요. 막말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업종이 탄탄한 게 들어오면 상가가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기본 요율만큼만. 네. 자, 마지막에 토지 볼게요. 토지도 제가 물건 하나 넣었는데 토지가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토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고 해야 되는 게 토지는 공법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예. 예. 개발 계획이라든가 예, 무슨 지역, 지구, 구역 이거 다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아니면 가장 만만한 쉬운 물건을 하면 되긴 해요. 토지도 물론 거기도 쉬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공법적 지식도 필요하고 도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토지는 매매 수익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토지로 시세의 절반에 살 수 있는 토지는 경매로 있어요. 아파트는 없잖아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토지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왜 토지는 안 하냐? 어떤 리스크가 있죠? 잘 안 팔려요. 예, 잘 안 팔려요. 그러면 잘 안 파니까 그럼 김 교수님 맨날 그랬잖아. 가격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냐. 그렇죠? 그래요. 1억짜리 땅을 내가 5천에 샀어요. 예, 그런데 아파트 같으면 9천에 팔면
며칠 안에 나가죠. 8천에 살면 공유중개사가 잡아요. 그쵸? 대들이 치려고. 공유중개사가 자기 돈으로 찍어가지고 9천에 팔아서 1,000만 원 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땅은 1억짜리를 5천만 원이라도 한 달 안에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층이 엷어요. 예.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나왔다는 조치를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땅도 공유중개사가 확 찝냐? 잘 못 찝는다고요, 땅은. 그렇기 때문에 땅은 내가 5천만 원짜리 땅을 1억짜리 땅을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던지려면 7천에 던질까지 7천, 8천 이렇게 던질 생각으로 5천에 사야 돼요. 물론 1억 시세 다 받고 팔면 좋죠. 근데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또 필요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땅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다음에 잘못 샀을 때는 완전히 쪽박 차는 게 땅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매매가 잘 안 되는 매매 리스크가 있고 빨리 팔 수 없는 기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건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법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 도로 부분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거 뭐 있죠?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뭐든 간에 다 임대를 놓으면 이자는 커버가 되잖아요. 수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땅은 임대 놓기가 어렵죠. 예, 그 농사 임대 놓으면 돈이 되겠어요? 얼마 전에 인삼밭 제가 한번 들어갔다 떨어졌는데 그거는 은행 이자 이상 나오겠더라고요. 예, 그런 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익 매달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땅은 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 물건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내가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땅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 안에 하지 마시고 땅이다 그러면 한 2달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하시려면 그 지역 일주일에 한 3번씩 가갖고 조사하시면 그것도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다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경매 실무 팁 나왔는데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볼게요. 요거를 예전에 강의 들으신 분이 이게 반복돼갖고 조금 바꿨어요. 자, 요겁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위험하다고 말리는 강의는 의미가 없다. 예,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해라. 예, 능력이 뭐냐? 자신 있으면 하라. 예, 그거예요. 돈이 있고 예, 부닥쳐서 할 자신 있으면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심하라 그랬지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어려운 것도 다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자, 눈을 조금 낮추면 좋은 물건 널려 있다. 자, 아까 소개한 물건들 제가 유난히 잘 된 것만 고른 게 아니고요. 랜덤하게 그냥 고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된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해볼만 하죠. 예, 입찰해볼만 해요, 아직은. 예. 자, 그러니까 물건은 널려 있어요. 저런 물건은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셔갖고 1시간만 찾으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물건 다 나와요. 충분히 나옵니다.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냐, 그게 중요한 거지. 물건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번은 반복이에요. 잘 팔리는 물건은 낙찰 싸게 못 받죠. 그렇죠? 안 팔리는 거는 싸게 받고 다 마찬가지다. 이 얘기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경매에서 대박이 어디서 나냐면요. 잘 안 팔리는 거를 제값에 팔았거나, 그렇죠? 임대 잘 안 나가는 거를 제대로 임대 놨거나, 그렇죠? 이런 데서 좀 부수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땅 같은 경우는 길을 좀 만진다든가, 예. 그다음에 광고를 좀 하고 기다리고, 네, 그 부동산 관리 잘 하고, 그다음에 이런 스킬도 있어요. 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중개료를 한 2~300씩 주는 거예요. 참 후진 것 같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팔려니까. 싸게 샀잖아요. 난 반값에 샀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중개업자들이 나름 전문가예요. 근데 그분들이 포지션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자, 당장 돈 되는 걸 하겠어요. 좀 아니면 뭐 좀 크게 됐지만 오래 걸리는 걸 하겠어요. 사람 심리가. 당장 돈 되는 걸 하죠. 그러면 시세가 잘 안 맞으면 밀어놔요. 시세가 맞으면 찾아서도 한다고요. 그렇죠? 게다가 중개료까지 한 2배 준다 그러면 3배 준다 그러면 언제나 아침에 출근해서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하겠죠. 근데 시세도 별로 안 싸게 내놓으면서 중개 수수료도 보니까 인상 보니까 법정 수수료도 잘 안 주게 생겼어. 그럼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은 되게 후회해요. 저는 막 2배씩 잘 줘요. 왜냐니까 해결을 했잖아요. 급한데 팔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인지를 해요. 이렇게 만나보면 이 사람 시원시원하게 하겠다. 끝까지 소소이겠다.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후할 수 있어요. 왜냐? 싸게 샀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4번은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5번 그만 반복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6번도 네, 가격이면 다 된다. 네, 별로라도 싸면 돼요. 다음에 7번 부동산은 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다는데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남을 해먹을 게 없어요. 이미 다 뽑아먹고 임대도 최대역 임대
들어올 사람 맞춰놓고 다 뽑아먹은 거예요. 근데 경매는 왜 기회가 있냐? 망했잖아요, 소유자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사지 마세요. 일반 매매도. 예, 빌딩 같은 거 특히 선수들이 갖고 있는 거 절대 사지 마세요. 아무리 임대를 잘라도 그 이상 임대를 못 받아요. 예, 그게 맥시멈이에요. 근데 막 낡은 거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런 건물 있잖아요. 임대료도 안 올리고 이런 거 빌딩 사시면 돼요. 나중에. 자, 8번 볼게요. 자, 등급이 낮은 자는 권리 분석과 명도. 자, 권리 분석 지금 90%는 다 쉬운 걸로 확인하셨죠? 다 보셨습니다. 다음에 명도도 된다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위험 느끼지 마세요. 근데 등급 낮은 분들이 이거 위험 느끼니까. 네. 등급이 높은 자는 뭐가 무섭냐면 갔는데 한 1, 200 차이로 2등 하는 게 사실이 겁나요. 예, 다 조사했는데 힘들게. 그렇죠? 다음에 나중에 잘 팔려야 되는데 이 예측 부분. 예, 이게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로 돈을 벌거나 좀 전문가 쪽으로 가시려면 부담을 느끼더라도 후자 쪽으로 느껴야지 전자 쪽에 부담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9번. 현장 중개업소의 명확한 시세만 잡아도 80%는 성공이다. 이걸 안 하세요. 왜냐면 이게 어렵거든, 사실. 중개업소 들어가서 그 중개업자가 실제 매물까지 꺼내면서 싹 끌어내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다 선수예요. 딱 보면 안다고요. 지금 경매 조사로 온지 어떤지. 그러면 이때 좀 까고 가세요. 음료수를 하나 들고 가서 나 경매 왔다 하고, 예, 나 이거 꼭 받고, 예, 낙찰되면 임대료든 뭐든 꼭 부탁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허심탄회하게 가세요. 예, 그게 나아요. 옛날에는 가장으로 내가 뭐 여기 시세가 얼마냐, 다른 집 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 안 먹혀요. 워낙에 그 스마트하시고 빨라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한눈에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정확한 시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를 알아내면 입찰가를 최대한 높일 수가 있죠.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낙찰을 받게 돼요. 정확한 시세를 못 잡기 때문에 입찰가가 낮아지고 계속 폐찰하게 됩니다. 10번은 잔소리예요. 당해 차수에 낙찰된 부동산의 최저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기준인 거예요. 예, 거기까지 떨어진 적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경매로 2개 이상을 살 때는 포트폴리오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분산인데 적정하게 투자를 하자는 건데 땅만 2개 사고 아파트만 2개 사면 우리가 비과세라는 혜택을 못 받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오피스텔 하나 이런 식으로 내 집 하나, 아파트 하나, 오피스텔 하나, 빌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땅 아니면 상가 하나 이런 식으로 잘 배합을 해서 예, 분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익형으로 월세가 들어온 걸 하나 받을 것이냐. 제일 좋은 거는요. 제가 추천할 만한 거 아파트를 하나 사서 아까 같이 1,000만 원 뛰기를 해가지고요. 전세를 해서 다 받으세요. 그리고 한 2년 동안 안 떨어질 만한 지역 아까 말씀드린 뭐 강동, 서초, 강남이나 강북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괜찮은 지역들이 그런 데를 받으셔서 투자 돈을 다 빼세요. 그럼 거의 리스크가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수익형을 하나 더 잡으세요. 수익형이라 하면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안정적인 거. 이렇게 운영하시면 실제로 들어간 돈은 거의 없는 듯하게 뿌듯해요. 남 보기에는 네, 집도 내 사는 집 말고 하나 더 있고 상가도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실제 들어간 돈은 누추해요. 예, 뭐 한 7천만 원 이 정도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전문가한테 이제 휘둘리지 말아라. 뭐냐면 당신은 의뢰인이자 사건 당사자인 본인이다. 이 전문가들이 최선을 안 다해요. 저도 일부러 최선을 안 다하는 게 돈을 받고 일할 때 최선을 다해버리면 손해봐요. 그래서 의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 약간 권위적이고 불친절하게 제가 보기엔 일부러 그래요. 마음은 다 친절하게 하고 싶은데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 대할 때는 당당하게 되고 너는 나한테 돈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갑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되면 상대방 전문가가 말을 많이 안 하도록 예, 많이 물어보지 않도록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말을 줄여야 돼요. 그래갖고 줄여가지고 정리를 해서 물어보는 거. 이게 최대의 예의예요. 예. 요것만 좀 지켜주시면 일하기가 쉬울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이상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자, 14번. 요거 자꾸 읽으니까 잔소리 같으니까 안 할게요. 네. 다음에 이 숫자 약간 틀렸습니다. 작은 비용 과감히 지출해요. 예. 인색한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후회도 된다. 싸게 잡으니까. 그렇죠? 자, 협상 비법인데 요것도 거의 잔소리 같지만 요거 한 5분 만에 끝낼게요. 자, 협상은 준비된 자가 유리한 위치를 가진다. 당연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경매할 때 만나는 대상들이요. 예.
자, 법원 가서 입찰하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시세 조사하고, 명도할 때 임차인 만나고, 임대할 때 공인중개사 만나고, 그렇죠? 임차인 만나고, 매각할 때도 그렇죠? 공인중개사랑 매수인 만나고, 등기할 때 법무사 만나고, 대출할 때 대출 상담사랑 금융권 기관을 만납니다. 이게 전부 다 협상이에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꺼내줄 수 있는 최저치가 항상 정해져 있고요. 나 또한 감수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적정한 걸 찾아서 조합을 하는 거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그 명도처럼 자, 배당을 다 받아가는 사람은 안 줘도 돼요. 아니면 뭐 2, 30만 원 주든가. 근데 생짜로 망한 사람한테 뭐 누구 명도비 안 주던데 안 줄래? 당신 나가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고 특별히 무슨 뭐 협상으로 뭐 크게 이득을 보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협상은 최적치를 찾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나왔네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은 모두 비법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가 왜 원하냐면 쉽게 안 되니까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되는 게 아닌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내는 게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일인데 해결이 되면 그게 비법이지 어디서 존재하는 뭐 특별한 그런 비법 같은 건 없어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우수한 비법이 존재하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네. 자,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할 때 나왔네요. 예.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만나고 최소한의 시간만 설명하며 상대방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전문가한테 주도권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물어보는 게 빨라요.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항상. 그렇죠? 그다음에 질문은 기억해두었다가 마지막에 하시고 이러면 전문가가 아마 2배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줄거든요. 예. 다음에 그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소송도 그렇고 경매도 그런 게 상황만 파악하면 끝이에요. 소송도 1심 같은 경우는 사실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사실관계만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하게 정리만 해서 내면 80%는 끝난 거예요. 거의 90% 끝났다고 봐도 나머지는 법률적 적용이나 이런 것들은 법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고요. 자, 경매 협상에 임할 때 본인에 대한 평가와 결과는 예의, 감정조절, 사전준비, 이해도, 성실함, 단호함 등에 달려있다. 자, 감정조절 같은 경우 특히 명도할 때 신경 쓰셔야죠. 전무자는 잘못한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서류로만 봐서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권리분석 봤지만 캐피탈에다가 대부까지 왔으면 어때요? 이미 끝났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낙찰가가 5억인데 예, 빚도 5억이야. 자, 망한 건 맞아요. 근데 완전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집만 날린 거잖아요. 직장 다니면 이분은 어때요? 완전 정상이죠. 상대방의 컨디션을 파악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 그렇죠. 이 서류상으로 보면 많이 보여요. 한 70, 80%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권리 분석할 때 그런 것까지 염두에서 보시면 돼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대법원 사이트 가시면 거기 그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죠. 임차인이 있냐 없냐 이런 내용들 나와요. 근데 그거는 기본이고 그건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송달 내역이 있어요. 문건 송달. 문건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모든 걸 다 송달을 해요. 그러면 자, 그리고 접수 내역이 있어요. 관계된 사람들이 서류를 접수해요. 그러면 가령 구청에서 세금을 밀렸으면 구청에서 교부 청구를 합니다. 돈 달라고. 그렇죠? 배당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금을 밀렸는지 알 수 있고, 다음에 송달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송달이 3번씩 안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행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미납 국세가 있는지 여부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최종적으로 국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당 신청이나 이런 교부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면 밀린 국세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문건 송달 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히스토리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면 굉장히 재미있으세요. 근데 그렇다고 그거 계속 들여다보시지 마시고 제가 아까 물건 검색은 제가 얘기한 대로 빨리빨리 넘기셔서 많은 문건을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협상은 말씀드렸어요. 양자간 최적치를 찾는 것이지 나만 유리하게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실패는 있을 수 없다. 어느 정도 양보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강의는 마치고요. 추천 물건을 할 건데 그러면 5분만 딱 쉬었다가 제가 요거를 지금 다 준비가 됐을 거예요. 이거 나눠 드리고 요거 빨리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